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65세의 어머니. 은퇴 후 이제야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보름간의 여행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오로지 두 손으로 일궈내 집을 사고 아들을 키워냈지만 노년이 되니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언젠가는 비켜줘야 할 사람 취급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체면,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익들. 보통 이럴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울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결정은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거친 말 한마디 없었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나이쯤 되면 주변에서 흔히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고 돈은 손주 몫이지. 내가 좀 손해보고 살면 그만이야. 하지만 저 오민자 65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짓은 바로 자신을 자식들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40년을 꽉 채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혼자 쓰기엔 부족함이 없는 돈이죠. 저와 먼저 떠난 남편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이를 악물고 지금 이 방 4개짜리 넓은 아파트를 장만했죠. 당시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우리 부부는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원래 계획은 은퇴 후에 둘이서 차나 마시고 책을 읽으며 평온하게 늙어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남편은 10년 전 암 판정을 받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이 넓은 집과 집안 가득한 추억들 뿐이었죠. 저는 그 추억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외동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올해 32이죠. 5년 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들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당시 시세로 8억 원 정도였는데 계약금과 인테리어, 가전제품 비용으로 제가 3억 원 가까이 보태줬습니다. 어미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우습게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아들 부부가 짐을 싸들고 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임신한 며느리가 저 혼자 적적할까봐 걱정된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니, 우리 식구끼리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잖아요. 말은 참 번지르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린 건 제가 10수년간 고용해온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청소와 요리를 해주십니다. 일 솜씨도 야무지고 무엇보다 제 성격과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며느리 지은이는 집에 몇 번 놀러와서 이모님이 해준 밥을 먹어보더니 딴맘을 먹은 겁니다. 어머님,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사시는 거 너무 쓸쓸해 보이세요. 사람 온기도 좀 있고 그래야죠. 어차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 가족끼리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찬바람이 불더군요.
며느리가 말한 동거는 저를 위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 아끼고 집안일 덜고 육아까지 해결하려는 속셈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손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을 댔습니다. 아이가 3살이 넘어서야 그 지원을 줄였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제가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툭하면 저를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옆 동네 영희 엄마는 손주 봐준다고 매달 300만 원씩 주신대요. 철순의 시댁은 벌써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셔서 며느리가 그렇게 효도한다던데. 말 속에 뼈가 있었죠. 돈 안 내놓고 집 안 물려주면 좋은 시어머니 축에도 못 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저와 남편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 이 집은 우리의 안식처지. 남들이 말하는 어차피 아들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볼 뿐 그 안에 담긴 세월과 감정은 보려하지 않더군요. 은퇴 후 반년이 지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출근하지 않는 무료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그 지독한 당연함의 공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참지, 눈 감고 귀 닫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는 10발자국을 침범해 들어오더군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며느리는 저를 돈 안 드는 베이비시터 취급했고 남편과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집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여겼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확실히 선을 긋기로 결심했죠. 지난 여름 저는 큰맘 먹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한 동료들과 일본 온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시라카와고의 설경도 보고 젊은 시절 가보지 못한 곳들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손주도 유치원에 들어갔으니 이제 인생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여행 계획을 알리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 애 방학인데 좀 봐주지는 못할 망정 놀러를 가신다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제가 직무유기를 한 군인이라도 되는 양 힐난주였습니다. 그 뻔뻔한 도덕적 우월감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너희 자식이다. 부모가 도와주는 건 정이지 의무가 아니야. 나도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대놓고 반박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월 300만 원의 연금과 시세 20억 원이 넘는 이 집이 이미 자기 주머니 속 물건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 가서 손주도 안 봐주고 생돈 800만 원을 쓰고 오겠다니 배가 아팠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강행했습니다. 이번 보름간의 여행 총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제 돈, 제 노후 자금을 저를 위해 쓰는 거니 떳떳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무료 파출부인 시어머니가 없을 때 저 효부 며느리가 얼마나 버티는지 말이죠.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오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먼 길을 달려와 익숙하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습관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오류입니다. 손이 미끄러졌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넘게 쓴 번호인데, 눈 감고도 누르는 번호인데, 도어락은 마치 제가 이 집주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누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현관문이 안 열린다. 도어락 고장났니?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지은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 너무 오래 안 바꿨다고 어머니 안 계신 사이에 보안상 바꿨어요. 지금 바로 새 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보안이니 안전이니.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병원이라는 살벌한 조직에서 4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이런 얄팍한 수작을 모를 리 없죠. 보안은 핑계고 이건 주권교체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의 주도권은 내가 잡았다. 들어오고 싶으면 내 허락을 받아라.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죠.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오늘 저녁에 일찍들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선제는 가족 간의 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물러설수록 상대는 더 잔인하게 밟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비밀번호지만 내일은요? 저를 뒷방으로 몰아내거나 아예 요양병원으로 보낼지도 모를 일이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내 밑바닥을 시험하려 든다면 저 또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집 45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세상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제 비밀번호 사건 따위는 없었던 일처럼요. 어머님,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콧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식에 속지 않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주마, 그 안에 너희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3초간 멍하니 있다가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같이 사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민호 씨 거될 건데 미리 같이 살면 좀 어때서요? 차이가 크지?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시아버지랑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청이다. 내 목숨과도 같은 곳이야. 누가 입 좀 놀린다고 거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탁자 위 부동산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집 시세가 20억이다. 내가 심심해서 이 큰 집을 장식품으로 끼고 앉아 있는 줄 아니. 며느리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선이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가 무슨 집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다 효도하고 싶어서. 효도.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매달 손주 분유값 대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나중엔 애 보는 걸 당연한 내 의무인 양 맡겨놓은 게 효도니? 너희 결혼할 때 집 해주고 혼수해주고 3억 넘게 지원해줬는데 고마움은커녕 너희 집엔 발길 한번 안 하는 게 효도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 속셈 모를 줄 아니?
여기 큰 집은 너희가 차지하고 비어있는 너희 집에는 사돈 어른들 모셔오려는 거잖아. 며느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저는 이미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르신들 건강도 안 좋으시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걱정이라는 소문,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정 부모를 모셔와 편하게 살게 하려는 계획까지요. 제 집과 제 자원을 이용해 생색은 본인이 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나보고 속 좁다 해도 좋다. 하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남의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손을 뻗으면 안 되는 거다. 저는 아들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너 결혼할 때 내가 그랬지.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엄마가 널 도울 순 있어도 엄마 인생을 통째로 너희한테 넘길 순 없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정도 있는데. 저는 흔들림 없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시아버지가 남겨준 내 인생이다. 너희는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지켜야겠다. 3일이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한숨 소리와 며느리가 낮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아들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몇 번이나 제게 말을 걸려다 그만두곤 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온갖 잔꾀를 부렸습니다. 손주를 앞세워 제 앞에서 재롱을 피우게 하거나 주방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설거지를 하는 척 했습니다. 마치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연기를 했죠. 어머님, 우리 식구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내쫓으셔야겠어요? 민호 씨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리고 이 집 나중에 다 손주 몫인데 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협박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그 속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으니까요. 집은 집이고 가족은 가족이다. 섞어서 말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이 집은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전리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늙고 병들면 자연스럽게 이 집의 주인이 바뀔 거라 믿었겠죠. 게다가 사돈댁을 이 집으로 들이려는 계획은 정말이지. 내 집을 사돈네 요양원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제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가장이다. 가장이면 주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야지. 부모 재산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생명줄이다. 자식이라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집, 누가 뭐래도 내 거다. 아무도 넘보지 마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제가 잘 타이르고 데리고 나갈게요.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때로 약해질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욕심이 과했어요. 제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마음 푸세요. 그 말 한마디에 얹혔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짐을 날랐고 며느리는 억울하고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가마. 저는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주를 보러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났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아침 햇살이 탁자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자사오차, 주전자를 꺼내 보이차를 우렸습니다. 그윽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우자 비로소 집이 주인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자유로운 나의 공간. 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텅 빈 거실을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오, 여사님, 정말 결단력 있으세요.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승리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은 빨리 잘라낼수록 서로에게 좋다는 걸 말이죠.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있고 통장에는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고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0억짜리 집이 저를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낳았으니 짠하고 며느리는 얄미워도 식군이 참았고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봐줬습니다. 하지만 내가 뒤로 물러날수록 그들은 그걸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등을 대주는 꼴이었습니다. 이번 비밀번호 사건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명백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당신은 늙었으니 이제 물러나시오. 라는 선전포고였죠. 그들이 아기를 가지고 그랬든 아니든 부모의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폭력입니다. 저는 그들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안식처이지 자식들의 자산 증식 도구가 아닙니다. 제 연금은 40년 노동의 대가이지 자식들의 용돈 주머니가 아닙니다. 일주일 뒤 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없이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을 들고서요. 마치 혼날까봐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날은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 갈비탕을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우리 새빵살이 할 때 네 아빠는 빚 갚으려고 새벽 인력 시장 나가고 나는 야근하고 들어와서 빨래하고 그때 우리 소원이 뭔지 알았니? 내 집 하나 갖는 거였어.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아들은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이다. 내 처는 쉽게 말할지 몰라도 너는 알지 않니? 네, 알아요, 어머니.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 집은 집이고 정은 정이다. 섞지 마라. 그리고 너도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라. 아내에게 휘둘리지 말고 네 가정을 네 힘으로 건사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심할게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갈비탕의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 마음까지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방에서 풍기던 그 따스한 냄새 같기도 했고요.
너희 그 집 전세 줬던 거 다시 들어가니 살만하니? 제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들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뭐, 좁긴 해도 마음은 편해요. 사실 아내가 처음엔 좁다고 투덜거렸는데 제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우리 분수껏 살자고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그릇을 닦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을 겁니다. 아들을 보내고 다시 자사오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마지막 보루,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사람의 정칭도 중요하지만 뼈대구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 건 수양이지만 내 것을 지키는 건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남은 날들마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비밀번호 사건은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 집은 내 것이다. 내 돈도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다. 효도는 돈과 집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남은 날들 당신 목까지 나를 위해 멋지게 살아볼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다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요. 하지만 그날이 닥쳐보면 압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물러서는 걸 관용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물러서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며느리가 몰래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민자 씨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며 노후를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넘기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노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보세요. 그럼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